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1.2도, 강원도 강릉은 35.5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염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전기요금도 인상이 돼서 요즘 에어컨 안 쓰는 가정 별로 없으신데 냉방비 폭탄도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 네 분 패널 모시고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요.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오후 4시 30분 재방송, 그리고 다시 보기로 정치본색 애청하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구독, 권유 많이 해주셔서 우리 정어리 때의 힘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진실과 상식을 추구하는 네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양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정 의원, 장윤미 변호사. 네. 김장연대. 엄청 싫어하실 것 같은데. 진정한 김장연대는 이런 것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김장이 아니고요. 그럼요. 김장연대는 이럴 때 김장연대 쓰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간호협회가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준법 투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충분한 수기가 안 돼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타협을 요청했는데요. 여야 대화나 타협, 협치를 위해서 그동안 대통령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할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할 염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오늘 간호법 거부권 파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좀 논란이 되는데 장윤미 변호사, 네.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가 뭐 지역 맞습니다. 사회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 학력. 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따져봤더니 지역사회라고 했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단독 개원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될 것도 없는 것 같던데요. 새롭게 제정된 간호법에 따르더라도요. 단독 개원은 불법이에요. 예. 그리고 간호법에 그럼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어디에 들어가냐. 1조 목적사항에 들어갑니다. 보통 법률에서 목적사항은요.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경우가 0이에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아주 추상적인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간호법 새로 생긴 이 법의 1조 내용을 보면 간호사들로부터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이 공간을 의료 영역과 지역사회 이 두 군데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완전히 반발한 거예요. 지역사회?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간호사들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 지도하에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소리야?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독 개원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논리적 비약이에요. 왜냐하면 간호법 10조를 보면 간호사는 의원, 병원 등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보조적인 업무를 한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독 개원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되지 바꾼 것도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이 1조를 뺀 나머지는요. 종전의 의료법 체계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직역 침호다. 그리고 의료계의 분란을 자초한다. 이게 쓸데없이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건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약집에 없으니까 공약이 아니었다. 이걸 명시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수표를 날렸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약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백운계 정치본색에서는 제도권 언론이 피해가는 진실 제대로 좀 밝히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인데 지금 이걸 뭐 직역 간의 갈등, 뭐 분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이것도 들여다보면 반대하는 쪽에서 지금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간호법안 제정된 걸 보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인기 변호사 그렇다고 해서 대졸 이상 간호조무사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간호법 관련해서 저도 뭐 이따가 충분히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요 법에 한해서 저는 거부권 쓰는 거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예. 이제 조무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지금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이제 어떤 불안감이 숨어 있냐면요. 지금은 의료법 안에서 의료 관련 직역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체계를 잡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의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협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법으로 지금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여기서 간호사 직역만을 똑 떼가지고 내용은 동일하지만 옮겨놓는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간호사들의 권한이나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사실상의 그런 지휘감독 관계를 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무사들 입장에서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러면 이제 또 간호사들 밑에 자기들은 좀 더 이 신분적 제약이 더 공고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차별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합리적 차별은 가능한 것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호조무사들의 좀 우려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법률가가 마침 의견이 다른 사안이 됐으니 한번 좀 제대로 토론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김유정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그 간호법 원래 안에는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그게 그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는 그 의사의 뭐 그 허가 없이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 개원을 조장하는 그런 법안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이미 다 불식시켰죠. 왜냐하면 그 조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이제 간호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이제 특성화고나 이제 양성소 관련한 그 조항은 현재 의료법 안에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는 거를 간호법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특성화고나 뭐 학원을 통해서만 양성이 돼서 간호조무사는 평생 그러면 고졸만 한다는 말이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간호조무사는 대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력 제한이다 이런 걸로 그 제한시켜 놓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은 간호법 안에 다 이미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무리 대통령의 권유 권한이지만 마냥 거부권 행사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본인이 약속했던 거를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저렇게 방치해 놓고 이 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정말 황당하다는 거고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이걸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머리를 맞대서 개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는데 그마저도 사과도 없고 직역 간의 갈등 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그러면 그런 거를 왜 본인이 공약을 했죠? 왜 약속을 했죠?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법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거죠. 지금 장윤미 변호사, 신은교 변호사 두 분 물병이 많이 비었는데 아주 토론 일전을 앞두고 상당히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주세요. 이따 한번 제대로 된 토론 해봅시다. 근데 박진영 부원장, 네. 지난번 양곡법도 그렇고 네. 이번에 간호법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이 되는 순서였지 않습니까? 네네. 통과시키고 네. 거부권 행사하고. 네네.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네. 지난번에 그것도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면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올 것 같으면 넘어오기만 해봐.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뭘 노력한 게 하나라도 보였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호사와 이제 간호조무사의 문제에 대해서 별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요. 그 전에 이익관계 단체장들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여야 관련해서 당정 조정하면서 같이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노노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디바이드 앤 룰 국민들을 갈등시켜서 분리해서 통치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전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갈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의사와 간호사를 갈등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집단들이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이 집단들을 갈등을 시켜서 쪼개버리면 국가와 대응하는 이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썼던 전략이라면 히틀러가 썼던 전략입니다. 독재자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고요. 이게 한국 사회에 또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정부에 기대할 건 없고요. 여야가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자기 참모를 이렇게 관리하고 사람 쓸 때나 디바이드 앤 룰 해야지 국민들을 디바이드하고 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국민들 룰 서브해야죠. 서비스하는 자리인데 뭔가 좀 우리가 잠시 후에도 좀 짚어볼 것들이 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마인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나 국가 운영에 대해서 이해도 없을 뿐더러 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통치하기 편한 게 어떤 것인가 요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지역사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사들은 출장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가 그러면 다 의료기관에 다 입원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 이해도는 떨어지는데 통치 행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1년 돼서 조금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후보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공부해서 공약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해줄게요. 저쪽에 가서는 이렇게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공약을 하고 이게 작년 5월에 복지 통과를 했어요. 이 법안이. 그러면은 지금 1년여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정부가 뭘 했냐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복지 통과한 다음에 지난달에 이제 그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킬 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때서 며칠 전에 부랴부랴 내놓은 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한쪽의 입장의 편에 서서 내놓은 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나 대화나 타협이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민정 의원님 두 분의 한 5분 토론 잠깐 한번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또 이거 장윤미 반대하신다고 변호사께서는 하니까.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 입장이시죠? 전 너무 잘못됐다. 너무 잘못됐다. 신인규 변호사는 이번 건은 거부권 행사할 만하다. 저는 박진영 교수님이 지적하신 정치적인 행동을 왜 안 했냐 대통령이 예. 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고 예, 보고요. 예. 거부권도 제한돼야 되는 거 동의합니다만은 요 간호법에 대해서 저는 거부권 쓰는 건 찬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 찬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뉘앙스가 다르게 들립니다만 이 법안을 만든 것은 조금 잘못됐다 이런 전 문제가 있다고 입장이시다.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일반적으로 패널들과 얘기할 때는 시간을 크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만 토론할 때는 시간을 좀 제한을 둡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 형평에 좀 맞지 않으니까 1분 30초씩 들여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왜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국민 건강권이 정치에 앞선다. 그러면 이 법률에 전 정치적 맥락을 거두고요. 이 법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 제일 막 문제하는 거 아까 지역사회 딱 요 4글자입니다. 실제로 엄청 극렬 반발하는 건요.
당신들 돌봄 서비스 직역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지 이 포석 때문에 하는 거지 할 수 없어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의 지도. 그건 종전의 의료법도 그랬고요. 지역사회 진출이라고 써놨지만 그게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상으로 대단히 추상적인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그 강론으로 그 법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단독 개원 할 수 없어요. 불법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행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의료 현장의 현실이 어떤가? 보건소에서요. 간호사가 혈압 측정하는 거 불법입니다. 당뇨 체크하는 거 불법이에요. 이게 근데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약 처방 물론 아주 복잡한 전문약 같은 건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처방을 하죠. 그런데 아주 루틴하게 약을 타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무슨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가 터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처방하는 거예요. 이게 현행 법에 따르면 대리 처방입니다. 처벌받는 겁니다. 시술도 간이한 거 간호사분들이 하고 계시죠?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가르마를 정확히 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법투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그러면 수술방에도 안 들어갈게. 우리 대리 처방하던 거 이제 안 할게. 준법투쟁 할게. 지금 있는 법대로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의료 현장.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게 지도자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 건강권 운운하는데요.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현상에서 어떤 개선책을 내고 간호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보이콧할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게 책임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뒷짐지고 있다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이게 신속 처리 안건으로 부의된 게 2월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거기에 논의 아주 책임감 있게 참여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리고 나서 직역단체한테 입 바른 말 하다가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지금 와서 아무 책임 없는 양 한다? 그러니 그 분노와 반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분 20초 하셨으니까 신은규 변호사께도 그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거에 대해서 전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간호사 업무를 보시면요. 이게 3교대도 심각하고요. 이게 거의 태움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들의 업무 처리를 개선하자. 뭐 의사와의 관계도 문제겠지만은 간호사 내부에서의 수간호사와 말단 간호사와의 관계도 저는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 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내용은 싹 빠졌고 의사와 간호사의 지금 직역 갈등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싶은 것은 의료 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전문 영역이라는 걸 먼저 밝히고요. 이게 지금 의사의 의료행위 안에 간호행위가 포함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의료행위와 간호행위 분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분리할 거면 명확하게 분리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물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거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독립법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뭐로 독립법을 만듭니까? 그냥 안에서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누굴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며 어떤 게 의료행위에 대한 게 또 분쟁화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전환할 때는 직역 당사자들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똑같거든요. 여러 주체들이 이해관계 조정 안 하고 밀어붙이니까 또 탈나죠. 공선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변호사 업무와 의사 업무 좀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이거를 법에서 수단채무로 규정합니다. 수단채무는 뭐냐면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위만 했으면 그냥 면책되는 걸 수단채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 영역이라 그런 건데요. 저는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워낙 지금 사고들을 많이 쳐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 저는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 영역을 형해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변호사법에도요. 법률 상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근데 모르셨죠? 법률 상담은 뭐 만주 변호사니 뭐니 많은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전 이거 굉장히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그래서 사무장도 처벌하는 겁니다. 의료행위에서도 왜 사무장이나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행위가 규제돼야 되냐면요. 진료 오남용이나 아니면 약물 오남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소송의 남소를 걱정해서 변호사들한테 통제권을 주고 책임을 묻는 건데 지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와 간호가 구별이 안 되면서 이걸 떼놓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전문 영역에 대한 결국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조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께 1분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장유미 변호사께서 먼저
현재 해결 방안이라고 그럴까 대안이랄까 그런 걸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이미 거부권은 행사가 됐으니까 다시 재가결 하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수기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간호사 직역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 굉장히 좀 업무가 고되지. 우리가 종합대책 발표해서 이게 지난달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3교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한 환자 보는, 그러니까 한 간호사가 보는 환자 수를 5명 이내로 통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 현장에서 너무 이 혼선이 의료법과 충돌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직역까지 이게 엄청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에요. 지금 간단한 혈압을 체크하거나 여러 사람들, 왜냐하면 무의촌, 지금 그럼 의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무의촌에 왜 안 가십니까? 그렇게 연봉을 수억 원씩 준다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에 의료 공백은 직역단체로서 어떤 직업 윤리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이.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리고 질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케어가 필요한 시스템인데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맞는 거냐? 그냥 병원 와서 알아서 처방받고 약 타고 수술하고 입원하시면 돼요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 의사가 없는 직역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간호사 업무, 간호사 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와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공백을 메우자는 겁니다. 왜 손을 놓고 있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 이제 신은규 변호사 말씀을 들어볼 텐데 간호법도 그렇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무조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워낙 잘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는 알고 이 부분은 좀 고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건 또 고쳐야 되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해주시고 자, 신은규 변호사 반론 듣고 짧은 토론 마치겠습니다. 골프 칠 때도 오비 많이 내던 사람이 가끔 잘 맞으면은 또 홀인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뭐 비슷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간호법에 대해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하면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내용의 변화도 없는데 왜 반대하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변화의 내용이 없이 그냥 단일법으로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그냥 단일법으로 놔둬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이게 대선 공약이었고 국회에 오래 계류되어 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또 특히 지난 대선 생각해 보시면 대장동 얘기랑 그 윤석열 대통령 처가 리스크 얘기 말고는 별로 정책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난 정치 실종 기간 동안에 간호법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수기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은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안 갑니까? 저 의사 숫자 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사 늘리는데 그것이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질의 의사를 많이 늘리면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지금 다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법을 고치든 아니 노동법도 현재 체제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라도 좀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 체계 개선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에 대한 지금 처벌 규정 그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의사들도 처벌 규정 넣어서 저도 좀 더 국민들의 그 신뢰를 담보하는 조항 둬야 된다 보고요. 간호소무사 대해서도 지금 의료법 단일 체계 안에서도 학력제에 대한 차별 부분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단일법에 간호법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이런 직역 간의 갈등 내지는 의료 시스템의 협업적인 조건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이런 갈등을 양산하는 방식의 간호법 단일 제정은 반대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합의적인 조치들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토론 들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사실 김유정 의원님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다들 여러 이해 관련 단체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야 간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 제대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법은 없겠지만 그런 걸 좀 사전에 못한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려고 해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재정이기 예.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오랜 수십 년 동안 이제 수건이었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지만 조금도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는 것. 그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내 권한이니까 막 휘둘러 이건 아니잖아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어서 좀 심각하다 보고요. 그리고 간호사들 이렇게 믿었던 윤의 발등 찍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가 간호사들이 무조건 다 윤석열 후보를 찍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공약을 그렇게 굳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진짜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겠죠. 더군다나 거부권 행사하면서 조금도 주춤거리는 것도 없고 미안함도 없이 이게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이분들이.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두 분 토론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하고는 좀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법조인이신데 첫 번째는 이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이 법이라는 게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첫 번째는 직업인으로서의 평등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변화했잖아요. 변화했는데 우리가 의사와의 협업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위계적 관계잖아요. 그 부분이 먼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를 담아야 된다.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초질병 사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숫자로 턱없이 보좌라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 의사의 기득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뭐 세무사의 역할이라든가 노무사 역할, 공인중개사 역할들 변호사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는데 의사들이 파업까지 해가면서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의사들의 계급적 특권, 그 다음에 의사들이 숫자를 줄여서 자기들이 시장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특권, 이게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문제, 간호사 문제, 간호조무사 문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법이 가져야 될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건설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댓글 올라온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주님, 간호협회는 또 물러나는 건가요? 어디까지 간호사들이 희생해야 하나요? 코로나 때 현장에서 개고생하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딸이었습니다. 너무 속탑니다. 이정민님, 저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링크로 투표했는데요. 간호사 면허증 반납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가름해 주세요. 불법 저지르는 게 합법적으로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담하네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정민님, 간호사분들 육아와 병행하기 위해서는 3교대 근무는 무리지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상근직으로 빠지려고 하는데요. 의원급 상근직은 간호조무사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급여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직역에 이렇게 관계된 부분이라 더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하라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한 말은 매우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만 탓할 게 아니라 본인도 내가 공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다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사전에 여야 불러서 한번 타협을 하도록 얘기라도 한번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상원 하원 만나서 얼마나 같이 밥 먹고 그러는 줄 그렇게 미국 좋아하던데 가면 그런 거 좀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김유정 의원 아마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하려면은 뭐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만 이 한 달은 부분은 해야 될 겁니다. 예. 사죄를 한 달은 해야 되고요. 파기한 공약이 줄줄인데 왜 이부속실은 안 만드는 거 그거는 기어이 지키겠다고 이렇게 우기는지 그러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 신인규 변호사 공약 어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짚어야 될 건데 물론 공약 어긴 것도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더 선제적으로 비판받을 부분은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약을 했다는 게 전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간호사들 만나가지고요. 수건 사업이 뭐냐. 그 김재원 최고원이 그랬잖아요. 뭐 정치인들은 그 표만 되면은 몇 자리도 판다. 거의 그 수준으로 공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가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정치 구조가 저는 타파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정치인들이 여기서 뭐 강행, 거부권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 도대체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전 아까도 어떤 댓글에서 간호사분들이 불법과 타법을 지금 정해주지 않으니까 본인들도 지금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제도를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능이 사라졌다 보니까 아직 국민들께서 답답하시기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공약 얘기가 나오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분노가 들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7글자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지지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맥락상.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부 지금 없앴나요? 없앨 계획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한 당협위원장이 우리 솔직히 병사들한테 월급 200만 원 못 준다 이러시더라고요. 200만 원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재원 마련 계획은 있었습니까? 아니 표를 얻기 위해서 물론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국민에게 말한 부분을 주워 삼키는 거는요. 전 거의 기만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 이런 정치 행위, 이런 정치 활동을 그대로 놔둔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굉장히 본인이 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고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행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아까 히틀러 얘기도 하셨지만 이건 거의 국민들을 우스꽝스럽게 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태. 이거 어떻게 단죄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성가족부 장관 월급 주는 건 정말 아까워 죽겠어요.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뭐 지금 뭘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폐지를 하기로 하고 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운영이라는 것을 이게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건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두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자한테 야 누가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이쪽인데 그러니까 그럼 이쪽 편 들어. 저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직인 의사 친구도 있고요. 40년인지 50년직인 의사 친구도 있고 또 간호사 숫자보다 간호조무사 숫자가 많다.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내년에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해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수가 더 많은가요? 70만이라고 그러고요. 간호사가 한 50만 이렇게 50만이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일반 의원급 또 있지 의사도 않습니까? 있고. 일반 네. 의원급에 가면은 대부분 조무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 제일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법안이 간호조무사들한테는 불리한 법안인가요? 어쨌든 갈라치기로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심어준다 이거죠. 예, 네.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국민 건강에 또 어떤 의료 체계에 어떤 게 좋은가 이걸 판단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그건 천벌받을 일이죠. 자,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짚어봤는데요. 또 상황이 생기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부터는 3가지 장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화면을 한 번씩 이제 보십시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이름이 젤렌스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소통령, 왕장관 이런 얘기 나오죠.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안위에서 벌어졌던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무소속이 됐죠. 이성만 의원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 가지 장면을 보시면서 이 세 가지 태도에 관통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만나서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전하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그런 무력 사용 등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서 계속 제 작품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고 계시던데요.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아요.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그보다 더 기술적인 그보다 더가 뭐죠? 그보다 더 기술적인 아니 현안 질의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좀 들으세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아 참. 됐습니다. 자, 세 가지 장면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장면을 보시고 관통하는 단어 뭐가 떠오르십니까?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정답 맞추신 분께 제가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답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패널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박진영 부원장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뭐 아나무인, 교만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씁쓸합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 분입니다만은 선출 과정에서 인성검증위원회 각 당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 대통령 부인이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대표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하고 자세가 저렇게 달라도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 누구 앞이라도 저렇게 앉으면 됩니까? 상대가 있는 곳이고 열차 좌석에서는 그렇게 앉을 수 있죠. 공식적으로 지금 외국의 영부인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저런 기우뚱한 자세로 오만방자, 물에 거만 세상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은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죠? 신행기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화면에 순서대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장제원 의원, 이제 윤한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얼굴이죠. 예, 국민들이 선출했던 이제 지도자급 인사들인데 저는 존중도 느껴지지 않고 예의도 없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인간적으로서 전 이거는 참
보여서는 안 되는 태도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부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가지고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셔야 될 분인데 저런 식의 편견이 설사 있더라도 저걸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 또 감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는 뭐 약간 비꼬기 같은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보기가 매우 안 좋고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 앞에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은 제가 힘이 좀 미력해서 국민의힘을 바로 잘 못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고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운동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신은규 변호사님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참 제 고민인데요. 이게 참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어주고 또 저나 뭐 민주당에도 다른 분들 애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참 그분들이 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뭐 링거 같은 거 아니냐, 포도당 주사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뭐 타인을 비판하면서 저를 더 가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저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저런 모습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안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사과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자연주의 작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큰일이 났습니다. 너무 정답이 많아가지고 다 드리다가는 1년치가 나갈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느끼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오만 불손, 부전자전, 독인, 객인, 방자. 파크님은 의료인이신가요? 척추 측만증, 허언증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을 3선이나 하신 분인데 이건 상임위 활동과 관련 없이 동료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 참 안 변한다. 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참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현민 변호사 네. 그렇게 말을 졌다이로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손가락질할 힘이 남아있냐. 그리고 자리 옮긴 거를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좀 이제는 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표현 아예 날려버린 모양이죠. 국회에서는.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 가지 영상은요. 이거는 뭐 이 대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이런 태도를 견제할 수 없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입에 담고 있는 말 있잖아요. 뭐 공정, 상식, 뭐 노조 같은 거 뭐 거의 조폭에 빗대면서 정상화하겠다. 이 말 그대로 본인들한테 돌려준다면요. 비정상이고요. 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이고요.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입니다. 한동훈 장관 뭐라고 얘기했어? 코인하다 FIU에 들켰잖아? 팩트 틀렸습니다. 코인하다 들킨 건 아니에요. 이상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교묘하게 팩트를 섞는 겁니다.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사실관계를 호도해가면서 자기가 몰래 코인하다 걸려놓고 왜 내 탓을 해? 물론 새겨들을 부분 있지만 대단히 맞지 않는 나쁜 화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요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태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평생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심지어 외국 정상의 부인을 만날 때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고쳐지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집권을 한 이후에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어떤 엄중함을 안다면 최소한 이런 태도는 못 보였을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요. 지금 이런 구설에 오르고 고압적인 태도 고성 지르면서 아주 국민들 언짢게 한 부분 처음이 아니죠. 지금 또 현안 질의와 관련해서 조은희 의원이 선관위에 물었던 겁니다. 혹시 문재인 전 정부와 관련된 업체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회사 자문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입찰하고 이런 게 엄청 엄정하게 됩니다. 누구를 봐주려고 하는 게 특히 선관위 같은 데서 통용되지 않아요. 그 대답을 했더니 다 그치는 겁니다. 바꾸라는 식으로. 그거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에요. 월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면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니까 거의 막말로 왜 반말하냐고 다그치죠. 이런 분은 선출직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요.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웠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고 자기 인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전 드러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자기 본 모습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저 장면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저런 식으로 특히 카메라가 비추는데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보고 또 하나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 앉은 자세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이해가 되고요. 장제원 의원의 태도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 화면에 나온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외국 정상의 아내죠. 강자들끼리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자들끼리의 관계에서도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정말 권력이 없는 일반 시민들, 소위 말하는 상대적인 약자들에게는 저분들이 어떻게 할까?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이제 강약, 약강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저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요즘에도 학교에서 그렇게 그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어린 시절에 도덕이나 윤리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신독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는 것, 그걸 신독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걸 배우면서 참 그 젊은 나이에 쉽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 자세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생각하고 그러려고 하는 노력이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신독.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했던 그 시절에도 안방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 매시고 그다음에 서재로 가서 출근을 하셔서 독서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사님하고는 이렇게 수기로 서로 흐트러지지 않게 도청당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윤석열, 한동훈, 장제원 저 세 사람의 모습을 연달아 보고 나니까 정말 이 정권의 대표 주자들의 환상의 콜라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임위원장은요. 오히려 같은 편 의원들이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냐, 왜 그쪽 편 드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할 정도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야당 상임위원장이면 왜 여당 편 드냐, 우리 얘기 더 들어달라, 우리 발언권 더 달라 이렇게 의원들이 오히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상임위원장의 태도이고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지금 나서서 공격하고 저런 식으로 동료 의원 인신 공격하고 상임위원장 자격이 없는 거죠. 환상의 콜라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글 주신 분도 계세요. 싸가지 어벤져스. 차마 제가 그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국회의원 특권이 있어서 저렇게 됐는가? 장제원 의원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분들은 검사라는 직업군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습관인가? 아니면 세 사람 다 좋은 학교 나오고 특권층의 자녀에서 이런 형성이 형성됐는가? 만약에 세 번째 거라면은 이거 굉장한 저는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 앞이 참 막막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번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누가 코인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뭐 걸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체리 따봉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체리 따봉 권성동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주고받은 게 공개가 됐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실수로 보였는지 나 이렇게 대통령하고 수시로 통화에 자랑질하려고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체리 따봉 보내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거 들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그 많은 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한 분 한아름님께 글래무 화장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름님 관통하는 단어 한 단어로 싸가지 하셨네요. 예, 그걸로 하고요. 이 내용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교만, 오만, 방자 이런 글들을 많이 주셨는데 김유정 의원, 한동훈 장관이요. 네.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주재할 때는 안 그렇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는 항상 지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기사냐면 4월 11일 기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무회의에 또 지각했다. 지난해 5월 30일, 지난 2월 28일에 이어 국무회의만 3번째 지각이다. 3차례 회의 모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개회 시간보다 6분이 늦은 8시 36분 회의실에 도착했다. 한 장관이 문을 열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국민의례와 한 총리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회의 참석자와 기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장관에게 집중됐지만 한 장관은 이 같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옆자리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웃으며 악수를 했다. 곧이어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살펴봤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의 모두 발언 도중 회의실에 도착했다. 지난 2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국민의례 도중 회의실에 들어와 자신의 자리 뒤편에 선 채로 국민의례를 마쳤다. 이거는 아무리 총리가 존재감 없는 총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총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노골적으로 총리를 무시하는 거고 내가 총리 위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성과 태도의 문제인데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나는 뭐 그 이상 잘 보일 사람은 없고 지켜야 될 원칙도 없고 시간 같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은연중에 스스로 2인자 혹은 3인자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반성해야 될 사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총리 주재 회의에 지각했다. 그리고 또 대통령 할 때 또 지각했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습관인 거죠. 습관일까요? 저는 좀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데. 공적인 시스템보다는 예. 사적 권력 관계를 우선시해서 사고하는 거죠. 이게 군사정권 시절에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회 출신인데 뭐 장관이 뭔 의미 있어?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난 특수부 출신인데 같은. 저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 장관으로서 지금 실세 장관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시절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보시기에 어떻게 고의성은 안 보입니까? 좀 고의성이 보이고요. 이분의 캐릭터는 대단히 사람들이 어쨌든 똑똑하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모든 행보와 본인 선택, 이런 움직임에 대단히 효율을 추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는 일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느그적 가도 돼요. 한 5, 6분 늦게 가도 되죠. 왜? 대통령이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있을 때는 늦지 않도록 가는 게 정답이고 한덕수 총리가 있을 때는 5분을 늦든 10분을 늦든 국민의례를 할 때 도착을 하든 모두 발언을 할 때 가든 내가 늦게 가서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효율이니까 이렇게 공적 마인드가 저는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언론이 짚어줘야 국민들도 그 실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항상 구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참여연대와도 엄청 뭐 한 2-3번 치고받고 있죠. 그런 것도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요만한 티끌만한 문제 제기도 전혀 수용할 그릇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역량도 되지 않고 받아치는 거 아주 지역 말단적인 표상적인 말싸움에만 능하지도 않은데 능해 보이도록 행동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어때요? 뭐 조금 늦은 걸 가지고 너무 세게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과 본분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한 거 아니냐. 저는 뭐 국민들께서 비판하셔도 그 비판 받아도 싸다 저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이 그동안 좀 나왔는데 최근에 어떤 패널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총선 출마 안 할 거다. 총리가 꿈이라고 하더라.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신은기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 출마? 글쎄요, 뭐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뭐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기관을 지도 감독했던 주무부처 장관이 바로 정치권에 들어가는 거 저는 좀 반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선택하면 그거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
장관 같은 본인의 최측근들은 더 옆에 두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장관이다 보니까 뭐 다음번에 총리밖에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근데 총리라는 자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토되기는 매우 좀 어려워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혹시 한동훈 장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윤여준 장관이 평가했던 게 되게 제 머릿속을 많이 맴돌아요. 정치할 깜냥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영전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이후에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인물은 최종적으로 아니었다는 게 이미 결론 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총선 출마야 본인의 자유겠지만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뭐 복심이다, 최측근이다, 실세다, 황태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장관의 그 지위가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요? 일단은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저런 스타일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라도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참모들 중에 n분의 1일 뿐이지 나머지 참모들을 통할하고 통합해서 하는 뭐 넘버 2라든가 이런 역할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내년 총선 출마는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고. 못한다, 안 한다? 뭐 반은 못하고 반은 안 하고.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정치의 꿈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하는 상황을 봐서 이미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각설이 돌다가 이제 스톱됐잖아요. 거기에는 뭐 한 2년 정도는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을 조금 더 시키고 싶은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 총선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있으나 없으나 있어서 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있는데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윤 대통령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너무 스스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 교착 상태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3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안 하는 더 스태핑 하면서 저렇게 있는 거를 더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제원 누가 왼팔이고 누가 오른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가 그젠가 개각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21도 한라사님이 28,000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분이 슈퍼챗 보낼 때는 그 숫자가 항상 암호같이 이렇게 들어있으시거든요. 지난번에 151050 15만 1,050원 보내주셨는데 장윤미 변호사 해석이 됩니까? 151050 저도 이제 말씀 듣자마자 적어봤는데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데 1510 5월 15일 날은 10시 5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예. 백운계 정치본색 오전 시간 축하하면서 그 숫자를 하셨는데 엄청 센스 있으신데 예, 이번에 28,000원 보내주셨는데 제가 28,000원으로 읽은 게 맞는지 한라사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자, 개각을 한 번쯤은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주년이 됐는데 기자회견도 안 하고 개각도 안 하고 지금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지 간다면 언제까지 갈지 바꾼다면 누구를 바꿀지 이런 게 좀 관심사 아닙니까? 박진영 부원장 개각을 안 할 것 같이 지난번에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여담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이 없대요. 이 표현이 참 아니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 그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맥 관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보수 세력 내에도 뭐 괜찮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평판도 좋고 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 듣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이렇게 오퍼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오면은 아유 이 정부에는 참여 안 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뭐 그 중에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청문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각을 못 한다. 네네네. 하긴 뭐 김유정 의원께도 장관 자리 준다고 해도 가시겠어요? 제가 이 정권에서요? 근데 개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뭐 저기도 하지만 어떤 국정 기조의 변화, 전환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국정 쇄신을 위해서 보통 개각이라는 걸 하죠. 새로운 사람으로 조금 뉴페이스로 바꿔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조금 변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게 개각인 거죠. 그리고 뭔가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근데 이거 뭐 무슨 변화도 없고 변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대통령 스스로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국정 뭐 개각 하나만 하죠. 이거는 사실은 한다 한들 무슨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희매 변호사. 네. 저는 제가 만약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정부를 보수를 대변하거나 보수 정권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굉장히 오히려 훼손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법원의 어떤 판결까지 완전 헤집어가면서 원점화하면서 아예 무력화하면서 일본의 사실상 뭐 외교적인 부분을 구걸하다시피 하고 보수가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건가요? 상권 분립 원칙, 어떤 사회 안정화. 그리고 제가 기업분들을 만났는데 기업 프렌들리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요금과 관련해서도요. 뭐 이른바 통신사 요금 같은 것도 거의 군기잡기식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 이게 시장주의에 맞는 원칙인 건가요? 그럼 내가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데 이 정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벌써 1년 지났구나가 아니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 앞으로 몇 년 남았어? 여기에 대해서 이 정권의 사실 말로랄까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선뜻 발을 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각도 실질적으로 개각도 못하는 정부면 그게 식물정부지 기능하고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흥기 변호사, 만약에 개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서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뭐 솔직하게 지금 내각 총사퇴 수준 아니냐라는 저는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권 주자 시절에 탄핵 대선에서 24%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한 30% 중반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값을 빼면은 지금 10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지율을 가지고서 뭘 하겠다라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호소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저는 지금 장관들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고 존재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걸 하겠다가 있어야 그 하겠다에 맞는 인재를 구하는데 뭘 하겠다가 없으니까 사람 구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던 약속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데요. 책임 장관처럼 하겠다고 했고 전문가 등용하겠다고 했는데 다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내각의,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내각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치안비서관 폐지하면서 경찰국 신설하는 것이고요. 민정수석 없애면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옮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께서는 내각을 존중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는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개각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뭐 원래 뭐 예상대로 잘 안 하니까 한번 봅시다. 짧게 이거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환 지사 뭐 요즘에 이제 천원의 아침 가지고 뭐 학생들 같이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김영환 지사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이래가지고 논란 빚다가 결국 사과했는데 김유정 의원 네. 뭐 이번에는 학생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의원들은 또 따로 먹으면서 더 비싼 밥을 먹은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충북 학사인가요? 그 지역별로 이렇게 기숙사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건데 가가지고 충청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뭐 얘기하면서 하다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밥은 안 먹고 빠졌고 예. 도지사와 몇몇 의원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겠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실컷 학생들을 위하는 얘기 해놓고 밥은 따로 먹었는데 학생들은 아까 한라산 20일 그 예. 보내주 28,000원이 김영환 지사가 먹은 밥값이랍니다. 그 액수구나. 네. 예. 그게 그거 다루라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네네, 28,000원짜리고 예. 그리고 학생들이 먹은 거는 카레 단무지 나오는 거였는데 2,7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000원 학식 얘기하면서 학생들 뭐 가슴 아파하면 뭐 밥값 걱정하면 하지 말고 같이 카레밥을 먹든지. 바꿔서 먹어야죠. 아니 숫자가 작으니까 학생들을 다 뭐 이렇게 먹일 수는 없었겠지만 본인들이 그거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이 먹겠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아이디어도 많고 김대중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 하지 않았어요? 예, 과기부 장관. 과기부 장관? 시인이고 치과 의사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에 이제 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학생들 위한다고 그 충북학사를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28,000원짜리 밥이 넘어갑니까? 본인들이.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학생들하고 같이 먹어야죠. 식판 들고 카레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야죠. 아니 전 그러면 격려하고 가서 다른 데 가서 그 비싼 거 먹든지 어떻게 한 공간에서 칸막이 쳐놓고 그렇게 격려하러 간 자리에서 학생들은 2,700원짜리가 먹고 자기들은 28,000원짜리 먹을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러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먹은 아이템이요. 아롱사태 전골이 있고요. 돼지갈비 찜이 있고요. 장어 깻잎 튀김이 있고 이 메인은 전복 내장 국밥인데 이게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카레 먹는 동안 저기선 장어 냄새가 나는데 라고 하면 이걸 들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에이, 참. 네. 왜 그랬을까? 정말 얘기하고 저는- 싶은 전문 용어가 참 많은데 저는 뭐 할 수가 김영환 없네요. 지사가 이제 저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거 뭐 매번 끊이지 않는데요. 전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사실 정치가 메시지보다도 이 그림 한 장 이게 보여주는 게 더 크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에 그냥 단면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냥 젊은 학생들 내지는 사회에서 힘없이 사는 분들은 이렇게 정말 좀 열악한 상황 속에 있고 힘센 기득권과 저런 좀 사회에서 힘 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조되는 모습을 한 장면에서 본다는 것이 좀 많이 좀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려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먹는 걸로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장난도 아니고 이럽니까? 특히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간담회 배고픔 열어서 그 장인 얘기하면서 변호사 말씀하시는데 그 냄새 맡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 정말 얼마나 열받고 화나겠어요. 진짜 이게 뭐냐 싶은 거 아니겠어요? 간담회 하면서 니네 마음 우리가 다 안다. 뭐 어려운 점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카레밥과 뭐라고요? 아롱사태라고요? 아롱사태 전골. 정말 그거는 황당하죠. 저는 이제 김영환 지사 같은 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드냐면은 변절자들의 막가파 의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생에 대한 본전 의식. 내가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도 했고 서울대 지대 나왔지만은 그리고 또 이 진보 진영이라는 쪽에서 대접도 못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인생 마지막 남았는데 편안하게 정치하자. 본선 그대로 하자. 이런 건 같아요. 사실 이건 뭐 식사 준비 도지사가 시켰겠어요? 공무원들이 그냥 준비해서 올렸겠죠. 근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밥이 딱 나왔을 때 도지사들이 보고 아이고 학생들하고 다른 거야. 학생들하고 같이 먹지.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총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총기가 떨어져 이제 그 세상의 변화라든가 어떤 대중의 의식에 대해서 이제는 시선을 놓아버린 거죠. 저는 이게 인생의 본전 의식 같아요. 보상 심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젊으실 때 장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누릴 거 다 누르신 것 같은데 저는 본전을 뽑으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분의 본심이 그러신 분 아니었는데 태생이 기본적인 인간 심성인 것 같습니다. 심성이 그런 것 같아요. 본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인이 우리는 28,000원짜리 주고 학생들 2,700원짜리 먹여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딱 가서 보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을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알아야죠. 근데 그것을 옛날에는 알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김대중 정부 때 장관도 하고 또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이렇게 취재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뭐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형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총기가 떨어지고 뭔가가 내가 지금 자꾸 실수하고 있구나 국민들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라도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 박수 받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부끄러운 자리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오. 내가 형한테 진정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제 2부에서는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의 레이더 시간입니다. 지난번 월요일 날 김종대 레이더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우리 정말 알아야 될 진실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매일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월요일 수요일 나오시는데 오늘은 5.18의 진실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광고 보고 이어갈 텐데 글래머 선크림 공식 모델 김유정 의원,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는데 지금도 잘 쓰고 계시죠? 너무 좋습니다. 또 요즘같이 더울 때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진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목도 꼭 가르세요. 목을 간과할 수 있거든요. 예, 목이나 이렇게 이런 손등. 그 얘기 하시니까 전 매일 바르는데 네. 항상 집사람이 여기 목 뒤에를 바르라고. 맞아요. 여름엔 특히.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다른 선크림은 목 뒤에를 바르고 싶어도 막 옷에 묻고 막 이래서 못 발랐어요. 네, 끈적거리고. 근데 이거는 그게 없잖아요. 네. 백탁 현상인가 뭐 그것도 네. 없고 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막 바르고 그래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목 뒤도 자랑할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글래머 선크림 스픽스와 함께 하는데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우리 스픽스에도 큰 힘이 됩니다. 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